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신도 중 한 명이 31번째 확진자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관련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단 감염에 이어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관련 국내 사망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곳 입원자이거나 입원 병력이 있던 환자들이다.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확진자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라는 특수성을 꼽고 있는데 특히 폐쇄병동이나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증 질환자 20여 명은 현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며 이곳은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되어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발열, 마른 기침,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콧물과 가래, 침을 채취해 검체 검사를 시행하는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 음압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특수병실. 확진자 수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은 이 병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대구, 경북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는 신천지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북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111명, 신천지 관련 32명, 이스라엘 순례자 27명 등입니다. 거기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입학과 개학식이 일제히 연기됐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 하루 평균 6, 7만 명의 유동인구로 북새통을 이루던 서문시장도 인적이 드물다. 평소 활기가 넘치던 대구 시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곳곳에 문을 닫는 점포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 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 코로나의 공포 때문에 외출을 꺼려하는 시민들. 하지만 생필품과 식료품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대형마트로 몰려들었고 물건이 순식간에 동인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신종 바이러스는 그 어떤 경계도 무색해할 만큼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60대 미국인 여성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미군 기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대형마트로 진입하는 도로에 몰려든 차량이 뒤엉켜 엉망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낀 수많은 시민들이 매장 건물을 에워싼 채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오랜 기다림은 둘째치고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천정부지로 오르는 마스크 가격.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장 1시간 전쯤부터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줄은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서 샀는데 마스크 못 구해서 조금 많이 불안했는데 이렇게라도 구하게 되니까 좀 안심이 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면서 대구, 경북의 하늘길이 당분간 끊길 위기다. 대구와 제주, 대구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과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등 국제선이 다음 달 말까지 운항이 중지된다.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과연 언제쯤 하늘길이 활짝 열리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하게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뜻을 모은다면 희망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0일 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에서 10일 만에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1,13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감염병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은 개학 시기가 늦춰졌고요.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감염의 공포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 많으시죠? 네, 코로나19 잘 대처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생방송으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TV 메디컬 약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 위원이시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병태생리학을 연구 중이신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이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뉴스 보면 정말 두렵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몇십 명, 심지어 100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며칠째 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 분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감 교수님,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확진 환자 수는 대구가 1,132명, 경북이 3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는 집단 발병을 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무증상자였던 7,000명이 넘는 교인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검사자의 수가 많아서 결과에 따라서는 대폭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이 확산이 좀 누그러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 겨울에 발생했었던 사스가 있고요. 2009년에는 전국을 휩쓸었던 신종플루가 있죠. 그리고 2015년 근래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우연히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19는 모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9년의 신종플루였는데요. 그 당시에 74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치사율에 있어서는 메르스가 21%로 가장 높았고 사스는 약 10% 정도, 그리고 신종플루와 코로나19는 약 1%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의 한 전염병 전문가가 코로나19가 1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지나친 공포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권고사항을 잘 살펴보고 또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사실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요즘 잘못된 정보들 또 가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 저희가 궁금증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를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택배가 오면 이걸 손으로 잡아도 되나 고민하게 되고 여기저기 탈취제를 뿌리게 되더라고요. 물건을 통한 감염 주의하지 않아도 될까요? 걱정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이 중국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중국산이란 단어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또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기도 좀 걱정이 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만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제품 표면에서는 생존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을 통해서는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그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그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런 그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와 같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인체를 떠났을 때 생존 시간은 뭐 환경 여건에 따라 그 달라집니다. 특히 금속, 유리,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표면에서는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의 손잡이, 네. 난간 등을 잡으신 경우에는 그 손 씻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택배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히려 바이러스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이게 기온이 떨어질수록 감염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쨍쨍 비치면은 코로나19도 힘을 잃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나 습도에서는 그 확산이 매우 빨리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특징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기온이 30도 안팎 있고 또 습도가 높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험적으로 기온이 4도 그리고 20% 정도의 습도 조건에서 물체 표면에 묻어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5일에서 20일 정도 만약에 생존을 하는데 습도가 20% 정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40% 정도로 올라가고 기온이 20도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그 생존율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실험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아까 그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씻겨 내려간다라는 거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입자가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가 오게 되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날씨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라 할 만큼 마스크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최근에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가 쉬운 의료용 마스크나 일반 방한용 면 마스크도 감염병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KF 지수, 그러니까 입자 차단 성능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KF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 차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 마스크는 그 KF 80 이상을 권고하고요. 그 병원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KF 94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고 보건 마스크를 사용하며 재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근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그 보건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느냐, 면 마스크 등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등에 대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중으로 제작된 면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잘 빨았으면 보건 마스크 대용이 될 수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뭐 이런 주장과 그 면 마스크는 비말 양이 많은 경우 오히려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의 그 재사용에 대해서도 그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논의를 요약해 보면은 보건 마스크를 일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차선으로 그 오염되지 않은 마스크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이제 차선책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법입니다. 네. 입과 코를 덮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을 만지지 마시고 네. 뒤에 끈에서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 전후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회용 보건 마스크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재사용을 하시되 만약 축축하거나 습기가 차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곧 식약처가 마스크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지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출근을 할 때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손 소독제도 챙겨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 세정제나 소독제가 별다른 효과는 없고 피부만 망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손 씻을 곳이 없을 때는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손 세정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게 손 소독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왜 효과가 없다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이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피막이 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알코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약 70% 함유되어 있는 손 세정제로서도 충분히 사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이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서 손을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이 보이는 곳에서는 무조건 손을 씻어라. 그렇지 네. 않으면 꼭 세정제를 사용하라. 이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환절기마다 감기를 앓는데요. 어디에서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저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도 저를 걱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건조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감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던데 맞습니까? 네, 요즘 기침하는 게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이 궁금증 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증상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결론적으로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 내지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37.5도씨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주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네.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 이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여섯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는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감염 후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젊을수록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만 10대 이하의 확진 환자가 나와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네. 확진자의 대다수가 중년과 노년층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게 젊을수록 감염률이 낮다고 봐야 되는지요? 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과 우리나라 확진자 현황을 보면은 40대 이상이 감염률이 높고 청소년과 젊은 층의 감염률이 낮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특정 집단에서 집단 발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방학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아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젊은 층의 면역력이 높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아직 연구 자료가 적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스페인 독감에서는 오히려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사망률이 높았는데 외부로부터 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력이 높은 게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히려 분비돼 가지고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그 사회활동이나 그 여가 생활로 사람들과의 그 접촉이 빈도가 높으므로 이 지역사회 감염에서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생활 실천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좀 만남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약손 상담실을 보고 계십니다. 7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제가 강아지들을 좋아해서 집에서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가끔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마스크를 씌울 수가 없거든요. 반려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을까요? 네, 이게 사람 간의 감염을 넘어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까지 이뤄진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들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그런 반려동물에 코로나19가 감염되었다는 그런 연구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의 감염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만지신 뒤에는 비누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그 활동 반경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묻어나오는 일반적인 세균인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8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이 폐 질환이 심각해져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폐렴 백신을 맞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코로나19의 그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이 발열, 그다음 네. 폐렴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독감 백신 혹은 폐렴 백신 맞으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금 코로나19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요. 네. 또 폐렴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원인균은 박테리아균 그리고 또 곰팡이균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균도 있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프리베나 13이라고 하는 폐렴 그 백신의 경우는 폐렴 구균 박테리아에 대한 백신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폐렴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연구자들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 박테리아성 폐렴을 예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WHO에서 이런 목적의 백신 접종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대구시에서도 감기 증상만 있어도 검진을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병원에 가서 일단 소견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빨리 나아지곤 하던데 항생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는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항생제는 어떨까요? 네,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항생제는 그 박테리아에 효과가 있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아까 이유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신종 바이러스고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그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입원 중일 때나 이럴 때 그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TV 메디칼 약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감염성 경보 심각 단계까지 발동한 이 코로나19,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듯이 사르스나 메르스와 같이 모두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입니다. 네. 크기가 지금 밝혀지기로는 120에서 약 160 나노미터,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외피 모양이 동그란 돌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모양 때문에 마치 왕관을 닮았다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숙주라고 하는 게 동물 세포나 인체 세포에서 빠르게 이제 들어가서 빠르게 증식하고 분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복제를 해야 되고,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신종으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다른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이게 신종이라는 것이 변이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기존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때는 바이러스 입자가 많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진자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게 다른 그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기도보다는 하부 호흡기, 즉 하부 기관지나 폐에 감염이 된 다음에 증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는 좀 보다 상기도 쪽으로 감염이 초기에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기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비말로 감염되는 양상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메르스의 경우는 약 2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는데 비해서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에게서는 약 1%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확진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도 확진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요. 또 검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감염되지 않을까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거나 불안한 분들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단순한 기침, 인후통 등 그 경미한 그 호흡기 증상인 경우는 그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시면서 외출을 자제하시고 네. 자택에서 한 3, 4일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그 경과를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심한 그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또는 그 관할 보건소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후 그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방문할 그 선별진료소에 미리 문의하신 후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하다면은 개인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네, 관할 보건소나 1339에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를 지정받고 거기서 검사한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의료진이 그 선별진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하기도와 상기도의 두 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그 검체 채취 시 그 불편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도 검체 채취는 그 주로 그 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서 그 가래를 객담통에 뱉어 채취합니다. 상기도 검체 채취는 콧구멍 깊숙이 그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다른 또 하나의 면봉으로 콧구멍 안쪽 벽의 그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합니다. 만약에 면봉이 한 개인 경우는 주로 콧구멍을 채취하고요.
또 하기도에서 가래가 영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검체는 그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는 직접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탁 검사 기관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요즘 빠른 검사를 위해서 네. 드라이브 스루 방법도 하던데 이 방법도 검사 방법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 드라이브 스루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할 때 차를 가지고 가면서 통과하면서 하는 네. 그런 건데, 딱 그런 그 검사 방법을 야외에서 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병동수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병동 상황은 어떤지, 또 음압병동이라는 병동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중증인 그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그 음압병실에서 그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음압병상은 그 대구가 50여 개, 경북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중 일부는 코로나19 외의 환자가 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음압병실은 그 병실 내부에 그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병실 안에 균이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특수한 병실이 음압병실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대구는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그 음압병상에서, 전용 음압병상에서 지금 그 치료하기는 이제 부족한 실정이고요. 전용 음압병실은 당장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지역으로 전원을 일부 하기도 하고, 차선책으로 많이 늘어나는 환자에 대비해서 그 중환자실 그 병상을 일시적인 어떤 음압병상으로 그 전환 개조하기도 하고, 일반 병실을 격리병실로 그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을 통하여 그 병상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증상이나 경증의 그 확진자인 경우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설 등에 격리하여 확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주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를 반드시 철저히 그 치료를 해서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춘 그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실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확진 환자 일부 가운데는 자가 집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진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자가 격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스스로 자가 격리 기간을 가지면 좋은지, 또 그 기준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그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접촉자로만 그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m와 마스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반경 2m 이내에서 확진자나 노출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불완전하게 착용하고 직접적 접촉이나 대면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해서 그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단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를 결정하게 되니 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잘 따라야 할 텐데, 사실 요즘 뉴스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도 외출을 자주 한다, 이런 사례를 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저께 네. 코로나 3법이 긴급심의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까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네. 오랫동안 집에 계시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될까요, 우리가? 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고요. 방문을 닫은 채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용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이용을 한다면 사용 후에 소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은 개인용 수건을 일단 써야 되고 식기류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복이나 침구류는 단독 세탁해야 되고 식사는 혼자 해야 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씻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 관리겠죠. 그래서 영양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약간의 열이나 또 기침이 동반되면서 증상이 미비하게 있을 때 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이럴 때는 직접 병원에 가보기보다는 일단 집에 있는 해열제나 감기약 같은 거 일단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네.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증상에 대한 요법을 그냥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감기에 걸려도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과 이제 기침이 난다는 것은 벌써 우리 몸의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 아까 감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와서 세포가 급격히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염증에 의해서 체온이 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와 같은 단백질들이 이상한 기능이 되고 또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잦은 기침으로 인해서 상기도에 조직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비말 감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나 또는 진통제 그리고 항염증제 그리고 기침 완화제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감기약을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다면 문제가 또 생기는데 만성 질환자 경우에 처방받고 있던 약을 제대로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네.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 만성질환자는 그 코로나19 못지않게 그 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훨씬 더 그 중증도가 높아지는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도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진료와 처방도 받아야 되고 코로나19도 조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2월 24일부터 그 한시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네. 전화 상담이나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그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료를 하시는 의사가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따르시기를 바라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번 신종이라는 단어를 플러스해서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연구자들에게는 사실 연구 분야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많은 바이러스들 중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그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 많고요. 특히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약 200여 종이 넘고 지금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을 통해서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알고 있는 간염 백신이라든가 또는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홍역이나 뭐 볼거리, 풍진, 수두 그리고 HPV 자궁경부암 백신 등등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신종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것이 되게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백신이 이런 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 기작, 그러니까 기전을 알아내야 되고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실험적 결과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적용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몸속의 면역계를 어떻게 회피하는지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 기전을 알아내고 만약에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적용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과 그 대량으로 상품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 또 이런 예방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메르스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네. 자, 그때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 시설들은 많이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은 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백신이 지금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나 뭐 이런 사스 사태 때도 백신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진행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는 사태가 되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좋지만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니까 바이러스의 성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고 또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채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종식이 된 이후에는 그 백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환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그 수요 측면에서 개발을 못하고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건 약물로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치료제가 이제 없다는 뜻은 특정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세포에 침투했을 때 그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지는 표적 치료제라고 하죠. 그 표적 치료제가 없다는 뜻이지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이 네. 조금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칼레트라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가 그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그 부착을 해서 침투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기전으로 분열을 하는 바이러스라면 이 타미플루와 같은 것도 좋은 대체 의약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추측일 뿐이고 네.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더욱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적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정확한 치료제는 이 바이러스를 실험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체 세포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부착해서 침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분열하고 증식하는 그 기전을 빨리 밝혀서 이러한 기전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야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 침투 과정을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혹시나 억제를 한다면 기존의 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빨리 그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이고요. 대증치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최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개발이 된다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첫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네네. 지금 미국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NIAID라고 하는 기관에서 4월 말까지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2차례 투약을 해서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확인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제작하려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는 지난달 10일에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공개한 직후에 NIAID와 함께 백신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텐진대 생명과학대 연구팀도 코로나19 경구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스 백신,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개발을 시작을 했지만 임상시험 과정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임상시험 이후에도 후속 연구와 또 그리고 FDA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임상시험을 한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네. 아직은 열심히 개발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신종플루 약을 투여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환자에게 일본에서 허가가 된 항인플루엔자 백신이죠. 아비간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투여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거는 2014년에 그 사용을 승인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약은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듣지 않는 신종 플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4년 10월 30일에 저희 보건복지부와 일본이 아비간의 공급에 합의를 해서 만약에 한국의 에볼라와 같은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다면 네. 아비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식약처장이 그 정부 차원에서 이 아비간의 국내 투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기전상 현재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일부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TV 메디컬 약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이 치료제도 개발을 해서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네. 강 교수님,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철저히 대비해야겠지만은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예, 예. 그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으나 그 치사율과 중증도가 일반인에게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윤기 교수님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그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 과도한 공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대구 시내 거리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뭐 감염병 위기, 전염병 위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면 조금 꺼려지게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게 되면 좀 마음 편하게 들려도 되겠습니까? 네, 바이러스는 그 시설 공간에서 밖으로 나온 경우에 몇 초 이내에 이렇게 깔아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 다녀간 곳에 그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다 마치고 나면은 그곳에 그 바이러스가 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모두가 함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려도 뭐 아깝진 않은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손바닥이나 이제 손을 씻을 때 손바닥이나 손톱 밑을 꼼꼼히 씻어주시고 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그런 수칙을 지켜주시고요. 특히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셨을 때는
뭐 해외 여행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참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료진에 대한 참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옆에서 봤을 때 그 굉장히 그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의사회가 나서서 지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10일입니다. 네. 이 상황이 끝나는데 그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기전이 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의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당국, 그 전문가의 협력과 함께 그 지역민의 애정어린 지원과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 자진해서 오신 그 의료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네. 지금 또 치료하고 계신 의료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각지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감염병의 경우 그 질병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결속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 모두의 사회적 역량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와중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조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피싱 메일 또 광고성 문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라면 코로나19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TV 메디칼 약손도 함께 응원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신 교수님, 이유미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